2019년 7월 29일 인천 송도의 한 오피스텔. 3층이다. 문이 열립니다. 30대 남성이 쓰러졌다. 남자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송도 같네요. 사건 당시 CCTV에는 젊은 남성이 손에 든 흉기를 쓰레기통에 버리는 모습이 담겼다. 근데 뭐 뛰어가는 장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피해자 집에서 뭐 뛰어나가는 장면 그리고 다른 진짜 없고. 3시간 뒤 경기도 고양의 한 아파트. 한 남성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흉기를 버리고 사라진 CCTV 속 바로 그였다. 셰퍼로 왔는데 소소한 것들이 다 있었어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뒤 극단적 선택을 한 22살 청년. 근데 그러니까 탈북민. 그는 탈북민이었다. (2015년 6월 15일) 북한군 병사가 귀순했다. 군이 발칵 뒤집어졌다. 귀순한 10대 북한군 병사는 이미 하루 전부터 우리 군 소초 앞에 대기하고 북한군 병사의 귀순에 대해서는 대기 귀순이라는 말이 붙었습니다. 함흥에서 군사 분계선까지 일주일간 200km를 걸어 내려온 북한 병사 이국철. 당시 나이 19살이었다. 그는 우리 군 소초 바로 앞에서 하룻밤을 보낸 뒤 철책선을 두드리며 귀순 의사를 밝혔다. 군복에 모자는 쓰지 않고 있었고 옷이 많이 젖어 있었습니다. 그때가 6월인데 새벽에 이슬도 내려서 많이 지쳐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철조망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매달리는 것처럼 있었어요. 잦은 구타에 시달리다 탈영했다는 그는 두려움보다 호기심이 많아 보였다. 저한테 나는 이제 어디로 가냐고 물어봤었고 저는 남한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곳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군인이 되고 싶다고도 했습니다. 국철이는 탈북민 정착지원시설인 하나원을 거쳐 다른 탈북 청소년들과 생활하게 됐다. 하지만 적응이 쉽지 않았다. 고위직에 계셨던 분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자기도 뭐 약간 그런 뭐랄까 자존심 같은 거 아주 강했었죠. 정착 초기부터 크고 작은 사건에 휘말렸다. 하나원에서 나와서 어딘가 있다가 사고를 쳤다고 했어요. 벌금을 못 내면 감옥에 가야 하잖아요. 그래서 태국으로 도망치듯이 간 것으로 알고 있어요. (2016년) 초 어느 날 국철이에게 유혹의 손길이 뻗쳤다. 남한 친구들의 꿰매 빠져 태국으로 떠났다. 하나원에서 나왔을 때 미성년이라 집을 받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준비 없이 온 애예요. 준비 없이 온 애. 그러다 보니까 어둠에 있던 애들 손길에 빠져서 태국에서 불법 스포츠 토토 같은 것도 하고 관련 심부름도 하고 한 거죠. 하지만 태국 생활도 녹록지 않았다. 돈이 떨어지자 또다시 범죄에 연루됐다. 태국 정부 청사에 들어가 노트북 등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힌 것이다. 예,
합 4년 8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며 피고인의 자백으로 형법 78조에 따라 형량을 줄여 총 2년 4개월을 선고한다. 당시 국철이는 매우 공격적이었고 의심과 좌절이 깊게 드리워져 있었다고 한다. 수감 기간 동안 3개월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영사 면담을 진행을 했고 여권을 만들어서 한국으로 출국 조치한 바 있습니다. 국철이는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갈 곳도 만날 사람도 없었다. 돈을 벌겠다며 제주에서 배를 타기도 했지만 몇 달 안 돼 포기하고 말았다. 제주에서 일을 하고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거기에 힘든 부분이 있어서 한번 만나자 그랬더니 알았다고 제가 가겠다고 하면서 연락을 또 안 해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저희 강제로 이제 만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어느 날 서울 명동의 한 호텔 앞에서 고급 외제차를 훔쳤다. 북쪽으로 내달렸다. 이 안전망에 들어오면 저희 경계선에 있나 봐. 도난 차량이라든가 수배 차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왁스라는 시스템이 있어요. 검거를 해보니까 수배가 도난 차량으로 됐어요. 경찰을 피해 도망치다 차가 논두렁으로 굴렀고 국철이는 정신을 잃었다. 아무래도 이제 탈북하고 나서 이제 외롭고 그렇잖아요. 지금 처지가 또 이렇게 그렇게 좋지도 않고 자기 처지가 그러니까 돈이 별로 이제 좀 북쪽으로 더 올라가고 싶었다고 그래요. 척추를 크게 다친 국철이는 2달 동안 병원 신세를 졌다. 같은 병원에 있던 탈북민들이 그를 돌봤다고 한다. 취재진은 수소문 끝에 국철이를 돌봐준 탈북민을 만날 수 있었다. 둘도 있고 차박도 해가지고 갔댔고 족발도 했었고 사과나 귤 이런 거 세상에 어떻게 냉장고 안에 텅텅 비어 있냐고. 근데 왜 친구들도 안 오냐 이러면서 이제 조금 좀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죠 제가. 처음 느낀 따뜻한 손길. 국철이는 조금씩 마음을 열었다. 그때 이제 처음 한마디 한 게 뭐냐면 자기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런 맛을 느꼈다. 사람들과 얘기를 하고 웃으면서 자기가 이제 친누나, 형, 이모처럼 지내본 건 처음이라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그냥 잘 될 거라 믿고 있었거든요. 국철이도 잘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한다. 특히 교회에서 만난 양어머니를 유독 잘 따랐다고 한다. 엄마 했었으니까 엄마 정말로 그 사랑을 쏟고 관심을 쏟던 분이 그 어머니처럼 따르던 이제 간사님이셨다. 목사님하고 하면서 우리가 여기 와서 좀 의미 하자. 거기서 학교 다 나왔지만 여기서 학교 다시 해서 여기서 좀 잘 마련하자라고 하는 상태였는데 다 잘 될 것만 같았다. 하지만 희망은 너무 짧았다. 평소 국철이가 잘 따르던 지인과의 술자리. 말다툼 끝에 국철이는 지인을 살해하고 자신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경찰서 가야 할 거예요? 경찰서 가야지. 옛날에 딴 데서 살인 사건 때문에 여왔어. 엄마 죄송해요.
영원히 함께 살고 싶었는데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다. 국철이의 마지막 가는 길은 그를 돌봐준 전도사와 친구들이 지켰다. 그때 정말 정신 없었던 게 양쪽을 다 왔다 갔다. 이 친구는 이제 자는 영오지가 없으니까 저희가 첨습까지 다 이렇게 하고 끝나자마자 또 이 친구한테도 찾아가가지고 또 뭐 문상하고. 남에서 보낸 4년. 긴 방황은 이렇게 끝이 났다. 목숨을 걸고 철책선을 건넜던 소년병사 국철이. 그는 남에서 길을 잃었다. 왜? 어떻게? 무엇이 그를 이렇게 만든 걸까? 이 한국 사회에서 적응하고 여기서 자기가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지와 그런 공동체와 그런 누군가가 이렇게 세밀하게 지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없으면 솔직히 17살짜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원 나오는 날부터 확실하게 누군가하고 연결이 되고 그렇게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그런 어떤 공동체망 속에서 그런 지지망 속에서 사람들은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적응을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길 잃은 아이는 18년 전에도 있었다. 탈북 청소년들이 모여 사는 한 생활 공동체. 지금은 11명이 머물고 있다. 임마, 저 카메라로 지금 내 얼굴이 아이돌처럼 나온다고 했단 말이야. 이따만하게. 그냥 감정이야 이따만하게. 진짜거든. 야, 아니면 핸드폰으로 해도 되거든. 감자샘으로 통하는 마석훈 씨. 2002년 처음 문 열고 거쳐간 아이들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 네, 이제 탈북 청소년들은 키에 대한 컴플렉스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오면 요 줄자로 아이들 키를 이렇게 재지요. 요 흔적이 한 10년 정도 됐거든요. 이 집이 이제 그때부터 흔적이 이렇게 다 정리해서 도배를 할 때도 요 부분을 절대로 건드지 말라고 이렇게 놔뒀어요. 요게 우리 집 전체 기록입니다. 네, 우리 집 가보지요, 가보. 석훈 씨는 매일 아이들의 하루를 기록한다. 애들한테는 자기 성장 과정의 기록이 보통은 부모가 해주는 거잖아요, 당연히. 근데 이제 애들은 부모님과 같이 못 사니까 우리가 해야지.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각 아이들별로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기록을 다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록이 나갈 때 이제 주는 거지, 선물로. 네. 이 장면도 참 의미 있는 장면인데, 신혁이는 북한에서 오이가 제일 맛있는 음식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 집 쌤들이 신혁이 이제 오고 얼마 안 돼서 이래 오이팩을 해줬다. 그러니까 이제 붙여주니까 족족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그거 아니고 이건 피부에 바르는 거라니까 어떻게 오이를 얼굴에 쳐바르고 이러냐고. 너무 신기하던 장면을 찍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 애들하고 살면 재밌는 일이 많아요. 1년만 하고 그만두려던 일. 20년간 같은 자리를 지킨 이유는 한 탈북 청소년 때문이었다. 이게 옛날 비디오 테이프들을 모아놓은 자료들인데, 네. 이 일을 막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참 같이 살고 싶어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제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 친구를 데리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나아지면 같이 살아야 되겠다 싶었는데 마침 그 친구가 사고가 나서 사고가 나서 같이 살 수 없게 됐죠. 그 친구한테
참 미안하고 그죠? 1999년 제작된 다큐멘터리. 중국에서 돈을 구걸하는 북한 꽃제비들이 나온다. 현이에요, 현이. 얘가 현. 현이가 그 안에 있다. 현이는 사촌 형과 함께 중국 각지를 헤매고 다녔다. 저 쪼맨한 게, 저 어린 게 저 원산까지 저렇게 왔다 갔다 했어요. 저 나이 때부터. 현이는 저렇게 연변에서 꽃제비 생활을 거의 한 4, 5년 했어요. 했다가 공안의 단속이 너무 심했대요. 그래서 그 단속을 피해서 한국인 선교사 통해서 그냥 한국으로 넘어오는 게 낫겠다 싶었더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죠. 하나원 학교 교사였던 석훈 씨는 그렇게 현이를 처음 만났다. 선생님들의 사랑도 독차지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근데 문제는 이제 하나원을 나와서였습니다. 그 임대주택을 배정을 했는데 사촌 형제가 같이 왔는데 사촌 형제를 따로따로 배정한 겁니다. 형은 부산으로, 이 현이는 제주로. 지금 제주가 그렇게 좋다고 그러지만 탈북한 사람들 그 당시엔 하나도 없었고 그 19 청년이 자기 혼자 동료나 친구들하고 떨어져서 제주에 덜렁 살게 된 겁니다. 19살 현이는 홀로 주유소와 배달 일을 전전했다. 실제로 학교를 안 다녔고요. 갔다가 금방 포기하고 나왔고요. 19살 현이를 그 당시에 그 학력을 기계적으로 적용해가지고 초등학교 6학년 교실로 가라고 그랬으니까요. 현이를 보기 위해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봤다는 석훈 씨. 해마다 봄이면 현이를 만나기 위해 제주를 찾는다. 옛날 생각나죠. 현이 있었던 일들이 제주도 오면 추억이 가득하죠. 현이가 잠든 곳. 18년 전 모습 그대로 석훈 씨를 반긴다. 이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국정원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네, 이걸로 영정사진도 했고 이거 봐. 어린애한테 넥타이도 급하게 넣으면서 사진은 못 구해서 그때는 디카 같은 게 없었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국정원에서 찍은 증명사진 가지고 영정사진도 하고 다 했지. 현이를 기억하는 친구들은 지금도 현이에게 말을 걸고 있다. 책도 넣고 꽃도 넣어주고 할 건데 좁은 게 제일 마음에 걸려요. 나만이 알아서 현이가 가진 공간이 요게 다네. 사진도 다 이제 막 날른다 날까. 2003년 1월 가장 좋아하는 친구들이 찾아온 날 외로움이 많았던 아이는 세상을 떠났다. 애들이 한 5명 놀러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은 렌트카에서 차 타고 자기는 현이는 오토바이 타고 현이가 앞에서 이제 가이드 하면서 갔는데 갑자기 현이가 그냥 한적한 도로인데 그냥 인도로 막 오르려고 몇 번 시도를 하다가 거기서 그냥 인도 오르는 턱을 이렇게 오토바이로 부딪히고 그냥 넘어진 거예요. 남한에 온 지 겨우 1년 반.
사고 당시 함께 있었던 친구들은 현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만 같다고 했다. 청소도 보면 쓰레기통 같은 거를 씻어 놓지는 않잖아요. 입구에 들어가는데 쓰레기통이 가지 씻어져서 이렇게 거꾸로 이렇게 가지런히 다 나란히 있는 거예요. 현이가 그렇게 깔끔한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모든 청소가 다 돼 있어서 우리 들어갈 때 놀랐어요, 사실은. 그것도 참 슬펐지. 현이가 그냥 마음적으로 뭔가 준비를 하고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현이의 집에는 일상의 흔적이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마치 작정하고 치운 것 같았다. 죽은 다음에 보니까 어린이용 줄자를 벽에 붙여놓고 19살 청년이 맨날 키를 대봤더라고요. 아마 남한에 와서 제일 큰 그 억압을 느꼈던 게 아마 키였던 것 같죠. 제대로 먹질 못해서 발육하지 못했던 그 아픔이겠죠. 154cm더라고요. 표시되어 있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19 청년이 그 154cm 키 줄자를 놓고 자기의 몸을 그렇게 상대화시켜서 비교하고 살아왔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일상적으로 억압을 느끼면 살아온 겁니까? 한국 사회는 현이에게 많은 것을 줬다. 한라산이 보이는 13평 임대 아파트와 냉장고, TV, 그리고 현이를 죽음으로 몰고 간 오토바이까지.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딱 그만큼의 친절만 베푼 것이다. 어떻게 보면 현이야말로 남북한이 분단됐기 때문에 현이 같은 아이가 생긴 겁니다. 그 이후에도 무연고 아이들 중에 그런 아이들이 꽤나 있거든요. 그거는 누구의 잘못도 아니에요. 이 분단이 만들어낸 잘못을 현이 같은 아이들이 대신 그 죄를 받은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 정도로. 탈북민 33,700여 명. 저마다 목숨을 걸고 남으로 왔다. 그런데 사망한 탈북민 10명 중 1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일반 국민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이다.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겪은 탈북민도 10명 중 8명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경제적 어려움과 외로움 때문이었다. 외로움에 대해서는 이 친구들이 얘기해. 선생님 외로움에 대해서 아시냐고. 중국에서 아무리 고생해도 나 이렇게 외롭진 않았다. 치 떨리게 외롭다고 그래요. 혼자. 그러다 외로움에 학교 가면 경쟁에 입시 중심 교육이니까 못 알아듣고 그런 일들이 그러다가 차별받고. 그러니까 외로움과 경쟁과 차별이 제일 아픔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 청소년 64명을 3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에선 우울증 비율이 45%에서 59%로 증가했다. 소외감과 이질적 문화, 학업의 어려움이 그들을 짓누른 것이다. 잡혀와서 또 뭐 여러 가지 구타를 당하고 또는 북송되는 과정에서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런 어떤 극단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예민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사춘기 시절이 좀 어떻게 보면 좀 헝클어진 거죠. 그러다가 이제 아주 물질적으로나 여러 가지가 풍족한 이 남한사회에 오니까 그게 이제 좀 절제가 잘 안 되거나 어떤 과거에 억눌렸던 그런 것들이 충동적으로 나타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간혹 이제 범죄로 이어지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10대 탈북한 성진 씨도 그랬다. 안녕하세요, 셰프님. 식당에서 일한 지 2달. 아직 칼 잡는 손이 서툴다. 칼은 밀고 당기는 건데 항상 이 엄지손가락이 안으로 들어가. 안으로 들어가고 여기다 등을 대고 이렇게 여기서 밀어. 그렇지. 그렇지. 밀어서 하나씩. 오늘은 성진 씨에게 다른 일이 주어졌다. 일단 재밌어요. 재밌어야 뭐든 또 오래 할 수 있잖아요. 또 요리가 이렇게 이쁘게 나오면은 좀 뭔가 좀 느낌이 있어요. 네, 여기 가져가시면 돼요. 하루하루가 새로운 성진 씨. 하지만 그도 긴 방황의 시간을 겪었다. 중학교를 졸업하면서부터였다.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고 무슨 수학을 하는데 무슨 뭐 외국어로 들리고 저 차라리 사회에 나가서 돈을 벌자. 네. 나이도 18살이면 이제 곧 성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왔는데 막상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첫 일자리였던 주유소에서 마약에 손을 댔다. 난생 처음 가본 경찰서.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계속되는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다. 모르겠어요. 그냥 그때는 마음이 안 잡히고 그냥 되는 대로 살아라. 뭐 그냥 될 대로 되자.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끊을 의지가 없었던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또 1년 6월을 살고 나오고. 감옥에서 쓴 일기에는 후회로 가득 차 있다. 가장 푸르러야 할 20대 청춘을 그렇게 교도소에서 흘려보냈다. 성진 씨가 어머니와 함께 외출에 나섰다. 잠깐만 봐봐. 그런데 처음으로 아들이다 이렇게 해준다니까 정말 많이 기대됩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요리를 어머니께 해드리기로 했다. 소금 없어 소금? 그렇지. 그냥 뭐 도와줄 게 없어. 1년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모습이다. 제가 중국에 97년도 12월 달에 건너갔거든. 그때 성진이가 7살이었고 그 동생가 4살이 됐어요. 어떻게 엄마 갔다 와서 맛있는 거 많이 가지고 가겠으니까 조금 참고 있어라. 그렇게 하고 있으니 공포성 두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녹이 나가죠. 막 정신없이 건너서 발은 젖었지. 다시 돌아올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별됐죠. 그러니까 우리 저 아들하고. 엄마와 아들은 그렇게 헤어졌다. 아들은 17살이 돼서야 한국에서 엄마를 만날 수 있었다. 하지만 엄마는 탈북 과정에서 만난 중국인과 재혼해 새로운 가정을 꾸린 상태였다. 엄마는 아들의 방황이 늘 자신의 탓 같았다. 제가 조금 엄하게 다스리고 조금 끓이면 이렇게 이제 자식을 도와줬던 그 자책감을 살다 나니까 아들은 엄하게 다루지 못했어요. 교육도 그렇게 못했어요. 엄마 일로 와봐. 난 먹어보지 않고 간 맞췄어. 여기 좀 줘봐 접시. 맛있어. 괜찮네. 첫 솜씨 괜찮아요. 손맛이지. 맛있다. 성진 씨는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어렵게 출연을 결심했다고 했다.
외로워서 뭐 내 목숨을 끊어야겠다 그런 사람들도 삶에 의미가 없다고 해서 끊는 거 같잖아요. 그 의미를 좀 부여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내 자신을 챙기고 좀 그냥 주변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고 외롭다 얘기하고 그냥 서로 돕고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올해 17살 유림이 할아버지처럼 따르는 목사님과 엄마 고향 북녘 땅을 보러 왔다. 엄마가 잘 태어난 곳에 가고 싶어? 청진. 청진 가고 싶어? 가보고 싶었어요. 가보자 우리. 너가 북한 땅에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관심이 있어. 그 피야 그게. 그지? 그런 거 같아요. 북한 국기가 보였어요. 근데 그게 뭐라 해야 될까? 가깝구나. 진짜 생각보다 많이 가까워요. 지척에 있지만 닿을 수 없는 엄마의 고향.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건 철새들 뿐이다. 엄마가 살던 곳이 궁금한 거예요. 한국 애들 보면은 뭐 이제 명절 때 되면은 뭐 외할머니네 집에 가고 외할아버지네 집에 가고 그러니까 뭐 아빠 고향, 엄마 고향 이렇게 다 가보는데 엄마 고향이라 그러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딱히. 그게 청진이라는 곳은 또 이렇게 어떤 다른 나라에서 본다고 해서 보이는 곳은 아니잖아요. 유림이 엄마 예영 씨도 성진 씨 엄마처럼 탈북한 뒤 중국에 머물렀다. 20살 무렵 중국인 남편 사이에서 유림이를 낳았다. 저보다 16살 연상되는 그런 한족 남성에게 이제 팔려갔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하면서 또 많은 스트레스로 인하여 병에 걸렸고 그 병에 걸렸지만 치료도 받지 못하고 이제 방치되었던 상태였습니다. 심한 폐결핵을 앓던 예영 씨는 2014년 한국행을 택했다. 2년 뒤 건강을 되찾고 유림이를 데려와 행복한 일상을 보냈다. 하지만 예영 씨의 행복도 그리 오래가지 않았다. 결핵이 재발한 것이다. 엄마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는 이제 폰도 못 하고 그래서 이제 다른 분 핸드폰 빌려서 같이 영상 통화를 했었거든요, 엄마랑. 근데 엄마 이럴 거면 나 왜 한국에 데려왔냐고. 어차피 나 혼자 이렇게 내버려 둘 거면 왜 데려왔어? 그러면서 이제 엄마한테 계속 따지고 엄마가 그게 미안했어요. 엄마는 하늘나라로 떠났다. 12살 유림이에겐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이었다. 창각이 제일 나중에 죽는다고 해서 계속 엄마 귀에다 대고 나 잘못했다고. 사실은 엄마 용서했다고. 진짜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계속 중국어로 엄마 귀에다 대고 계속 얘기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엄마는 태국에서 한국으로 넘어올 때도 이제 무슨 약물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어서 진짜 죽을 뻔하셨대요. 그래서 그래도 살아남으셨잖아요. 그래서 그래 우리 어머니는 죽지 않을 거야 이제 엄마한테. 엄마 다행히 안 죽겠지. 엄마 강하잖아. 혼자가 된 유림이를 지켜준 건 엄마의 지인들이었다. 그때까지 나랑 같이 지냈던 사람들. 걔를 딸로 생각하거든요. 친딸로. 그래서 걔가 남기고 간 아이인데 걔를 돌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하다못해 친척이 뭐 친척이라도 있었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한국에. 유림이를 돌본 지 벌써 5년. 우리말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아이는 이젠 수다쟁이 소녀가 됐다.
방학 때 그 예습하는 캠프 있잖아요. 거기 갔을 때 이제 어떤 쌤이 이렇게 써주신 거예요. 너는 밝고 명랑하고 부침성 좋고 잘 웃고 말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멋진 여림이다. 저는 중국에서도 성품이 그닥 좋지 않는 애였고 뭐 공부는 좀 했었지만 성격은 그렇게 막 부드럽고 온유하고 그랬던 애가 아니었거든요. 근데 어떤 모습이든 사랑해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잘하고 싶은 그런 의지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만 안 하면은 안 될 게 없다. 1994년 김일성 주석 사망 뒤 이어진 고난의 행군. 최악의 식량난으로 탈북민이 폭증했다. 상당수가 여성이었다. 2000년대 초기부터 대단히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조선족 마을에서 혹은 여러 중국 마을에서 은신해서 살면서 그 사회에 어떤 그 숨겨진 일원으로 숨죽이고 살아온 그 아픔도 목격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그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북한 대기근이 발생시킨 대규모의 그 이산 유랑민들의 2차 물결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 여성들은 중국에서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았고 아이들은 호적도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니까 합법적 체류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 혼인 신고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이도 호구 등록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 어렸을 때는 어떻게 같이 사는데 점점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고 그러면서는 이제 좀 불안해지죠. 어떤 신분이 노출될까 봐. 그러면서 이제 제3국에서 남한행을 선택하게 되는 거고 그 과정에서 중국에서 낳은 아이를 동반해서 오는 겁니다. 이런 친구들을 제3국 출생 북한 이탈 주민의 자녀라고 불러요. 현재 국내 초중고교에 다니는 탈북 청소년은 2,400여 명. 이 중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아이들 숫자가 2015년부터 북한 출생 아이들을 앞질렀다. 현재는 60% 이상이 제3국 출생이다. 하지만 이 수치는 모든 탈북 청소년을 포함하지 않는다. 학교에 다니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 정부엔 공식 통계조차 없다. 그 고난의 행군 이후에 그 많이 넘어왔던 탈북 여성들이 낳았던 자녀들이 이제 다 그 청소년 나이가 돼서 들어오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 북한에서 직접 오는 경우는 사실상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막상 한국에 왔을 때는 뭐 언어적인 어려움이 굉장히 많죠. 경기도 시흥의 한 대안학교. 학생들은 모두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다.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 된 비니. 여전히 한국어가 어렵다. 같이 살 날은 어떤 게고요. 우리 살 날은 오늘 이래요. 잘하네. 목포에 사는 엄마 순화 씨가 오랜만에 학교를 찾았다. 그때 왔을 때보다도 지금 많이 좋아졌네요. 글쓰기를 처음에는 아예 쓰려고 다녔는데 오늘 보니까 좋아진 부분이 많아요. 인사. 감사합니다. 형이
아이고 공부하는 게 어렵다 어려워. 응? 선생님 물어보면 큰 소리로 대답해야지. 선생님 고생 많아요. 아이고. 가자 가서 밥이랑 먹고 해야지. 응? 가자. 2000년 초 탈북한 순화 씨. 8년 가까이 중국에서 머무는 동안 중국인 남편을 만나 비니를 낳았다. 애 아빠가 병 만나서 돌아가셨어요 먼저. 그리고 애를 한 2, 3년 시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았죠. 애 키우면서. 근데 애 아빠가 있을 때는 애 아빠가 다 맡아서 하던 일을 내가 맡아서 하자니까 힘들죠. 애도 어리고 하니까. 그러다가 어떻게 한국에 오는 길을 알게 됐어요. 어려워진 살림살이에 홀로 택한 한국행. 비니가 8살 때 일이었다. 그 현대사무 조선소에 들어가서 그 도장 일을 했죠. 페인트 칠을 하는 일. 돈 벌어야만 먹고 사니까. 생이별 7년 끝에 함께 살게 됐지만 비니에겐 다른 고통이 시작됐다. 말과 글 때문이었다. 야, 1년을 그렇게 집에 박혀 있었어요. 집에도 안 나가고 밖에도 안 나가고 뭘 먹으려고도 안 하고. 애가 완전 너무 말라갖고 병원에 가니까 영양실조라는 거예요. 막 속이 문드러 터지겠는 거예요. 그래 밥상 차려놓고 앉혀놨어요. 그래 말했어요. 동빈, 이대로는 더 못 가. 그랬어요. 배워야 돼. 응? 사람이 모르는 게 부끄러운 게 아니야. 배우지 않는 게 부끄러운 거지. 이제부터 시작이야. 배우면 돼.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까 나도 막 울컥해갖고 막 울었어요. 응? 자식 하나 키우는 게 이렇게 힘든 줄은 엄마도 처음이라고. 3번의 전화 끝에 비니는 이제 안정을 찾았다. 不会韩国语，就是别人说话都听不懂，就是跟他们交流也挺难的。就现在会了点儿，能听懂，就是不能交流吧，也就。 비니 같은 중국 출생 탈북민 자녀에게 언어 장벽은 쉽지 않은 문제다. 한글을 그림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학업을 포기한 기간이 다 달라요. 어떤 애는 초등학교 3학년 때 포기했고 어떤 애는 초등학교 6학년 졸업하고 포기하고 하고 포기 연한도 5년, 공백이 5년, 2년, 1년. 그러면 또 그 자기 비슷한데 맞춤형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없이 그 학급에 곁다 놓는 거죠. 아 이걸 왜 안 배워주지? 어디가 물어볼 수도 없어. 한국말을 모르니까. 모자가 오늘은 특별한 외출에 나섰다. 今天心情咋样啊？心情好，心情好啊，走吧，溜达溜达。 엄마가 나서 자란 고향, 거기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도 싶고 또 동빈이가 많이 알아봐주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북한 땅이 손에 잡힐 듯한 곳, 오두산 전망대다. 你故乡叫啥呀？ 청진. 진. 진. 오 잘하네. 있네. 눌러봐. 这个。 온다. 아들이 찾아준 그림 속 고향. 20년이 흘렀지만 기억은 변하지 않는다. 이거 그 녀석 엄마 자 리진. 여기가 이게 동해바다거든. 뚱하이. 동빈, 네, 그랬어. 그 마마 자 리진. 저前边大海，大道对面就是大高楼。完了，那边还有大道不吗？那是
花的就是不错，这那个一样。 처음 보는 엄마의 고향. 나는 중국 사람일까? 한국 사람일까? 아니면 북한 사람일까? 跟妈妈看了故乡的照片，还在那个上面许了愿，还用这个望远镜看了妈妈的故乡，还有那边的人呢，看那边有人在种地。以后可能会想试着去了解吗？以后会试着了解一下。 네, 아직 그 내가 생각하는 만큼은 이해하기는 어려워요. 그래도 성장해 가면서 엄마가 어떻게 어디에서 살았으며 어떻게 살아왔는지 하는 거 조금이나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아버지는 중국 사람 혹은 조선족, 그리고 어머니는 북한 여성, 본인은 한국 여권과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한국 사람이 되었을 때 과연 나는 누구일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고 나는 누구냐고, 나는 짝퉁이냐고 그런 질문도 하는데 정말 우습고도 슬픈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학교 수업을 따라가기 어렵다. 언어 적응이 어렵다. 친구 관계가 어렵다. 유리미와 비니 같은 제3국 출생 탈북 청소년이 공통적으로 갖는 고민이다. 하지만 현행법상 탈북민이 아니어서 각종 지원과 혜택을 받지 못한다. 지난 20대 국회에선 이들을 탈북민에 포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다. 탈북 남매를 가족으로 받아들인 임재훈 의원이 논의를 주도했다. 이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는 추세에서 이 아이들을 방기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이 아이들 효율적으로 좀 더 관리하고 보호하고 케어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이제 했는데 물론 상정이 안 됐죠. 정부는 현재 이 아이들을 기부금 등을 활용해 우회 지원하고 있다. 양육 가산금 450만 원과 대학 입학 등록금 200만 원인데 그것마저도 제한이 많다. 북한 출생 아이들이면 국공립대 등록금을 전액 면제받고 주거 지원 등을 받는 것과는 차이가 있다. 지금 21대 국회의원 누구라도 이런 거에 관심을 갖고 좀 법안을 발의해서 이 아이들을 좀 효율적으로 좀 국가와 정부가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좀 지원할 수 있게끔 하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을 우리가 잘 품어내면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통일의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누구여서가 아니라 사람은 본인이 선택해서 거기 태어난 게 아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지금의 남북관계 이 분단으로 인해서 탈북한 사람들이 생기고 그 탈북한 분들이 어쩔 수 없이 중국에서 또 본인이 원치 않는 결혼과 임신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자녀까지 낳게 돼요. 그 아이가 무슨 선택을 했어요. 그 아이 자체에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이렇게 분단됐기 때문에 생긴 또 다른 의미의 피해자인 거예요. 그러니 국가가 당연히 보듬어야죠. 그때부터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전에 들어온 애들은 다 빠져서 없어졌어요. 395명이 2007년도부터 기록되어 있습니다. 95명인데 그중에서 연락 두절이 21명에 어디가 있는지 이거 연락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얘들을. 매년 1회 그러니까 7월 8월에 거주불명의 탈북민에 대해서 법무부와 경찰청에 협조 요청하면서 정확한 소재 파악하는 이런 노력들도 지금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 처음 취재가 시작된 계기였다. 1999년 이후 국내에 들어온 무연고 탈북 아동은 모두 770여 명. 통일부는 지금 현재 관리 중인 아동 수는 76명이고 이 중 4명만이 연락 두절이라고 밝혔다.
이 아이들은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정부가 공개한 정보는 성별과 출생연도, 하나원 퇴소 시점뿐. 그야말로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였다. 그걸 전혀 못했잖아. 평양 가서 경찰 찾겠네. 2달 넘게 계속된 취재. 조금씩 윤곽이 보였다. 예, 찾았습니다. 그래서 사는 건 정확하고 네. 학교를 다니고 있다라고는 저는 얘기를 들었어가지고. 그리고 그중 한 아이와 연락이 닿았다. 기다렸어요. 일단 왔으니까 버텨야죠. 하지만 끝내 만날 수는 없었다. 대신 우리는 취재 과정에 수많은 사연을 들을 수 있었다. 소년병사 국철이도 그중 하나였다. 제가 2015년에 왔나? 저기 동부전선에서 똑똑하고 오네. 얼마나 애가 응? 기가 막히게 눈물 나거든. 북한에서 혹은 제3국에서 분단을 건너온 아이들. 이제 우리는 그들에게 답해야 한다. 북한에서 살다가 우리 남한에 입국한 사람의 누적수가 한 3만 3천 명 정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인구의 0.12% 정도가 지금 우리 남한에 와 있는 겁니다. 우리가 통일이라고 하는 것을 뭐 정치 군사적인 의미의 통일도 있겠지만 결국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린 아직 99% 전혀 만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수의 북한에서 살다 온 사람들을 우리가 미리 만나보고 거기에서 물론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미리 경험하는 것. 그래야 정말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통일 한국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